네, 법원 결정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그리고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법원의 이 가처분 심리에 대한 판단이 그야말로 정치권을 휘감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했다라고까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연찬회가 열렸고 그 연찬회가 끝날 무렵에 나온 법원의 이번 결정. 많은 분들이 그런 결정을 예상하시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당혹감이 더 클 것 같은데 특히 국민의힘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이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찬회에서 전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오늘 있는 토론 과정 속에서 차기 지도부에 대한 전당대회 등 이런 많은 얘기들이 논의돼야 되는 그런 자리 그 순간에 이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사실 좀 이례적으로 길게 조금 끌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법원이 오늘자의 날을 정해서 이러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의견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본안 결정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됐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여러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마저 사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당의 최고위원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아마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현재 오늘의 결정을 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과 함께 정치적 책임 소재에 관한 얘기들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국민의힘에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굉장히 많이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법조인이시기도 하고 일단은 이런 상황들 예상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이게 흔한 일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서 인용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있는지 또 아울러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용 가능성이 아마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별로 없다고 본 것 같은데 이제 상식적으로 아마 이제 법조인들이 대부분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인용도 보면은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라든지 전국위의 절차상 문제라든지 결의 방식 문제라기보다는 실체적인 문제를 건드렸거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상 상황 아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비상 상황이라 선언한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그 법정에 갔을 때에도 참여했던 분들 많은 분들이 판사가 비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심리한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이제 가처분에서 절차적인 건 많이 따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약간 인용 가능성이 높았다 보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늦어졌습니다. 보통 그냥 기각할 때는 정당 민주주의 예전에 다 나온 판례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뭔가 받아들일 때는 자세히 써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면서 기존의 틀을 좀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근거가 필요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할 때는 검찰이 공소장을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금방 나오는데 무죄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보통 이제 무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인용할 때는 시간이 좀 늦어진다고 보는 경향성이 많아서 늦어질수록 실체적인 판단을 하고 실체 판단을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비상사항 아니다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제가 보기엔 인용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고 이의제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처분이 이의제기한다고 해서 이 효력이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는 것이고 또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금방 나거든요. 2, 3주 만에 나는데 이의 제기는 몇 달 걸립니다. 네. 제가 보기에 오래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의 제기는 별 의미 없다. 아 대부분 그래서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이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이후에
이 이의 신청이 오래 걸려요. 받아들여질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이 더 오래 걸린다.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의 제기한다고 해서 이 가처분 효력이 정지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의 제기해봐야 제가 보기엔 그냥 형식적인 거다라고 보고 이건 마치 이제 본안 판단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본안 판단도 오래 걸리거든요. 결국은 가처분 된 상태에서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의 제기는 그냥 어찌 보면 약간 요식행위다, 불만이 있다라는 거지만 사실은요. 냉정히 따지면 가처분 이의 제기 누가 했는지도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조영 비대위원장이 했으면 그 자체도 법적 하자가 돼요. 왜냐하면 정지되는 순간 이게 송달되는 순간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다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이의 제기라든지 아니면 본안 판결로 뭐 다투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뭐 내년까지 그냥 지켜보겠다라는 결과랑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짚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올 때까지 참으로 여러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마다 이번 법원이 사법부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 그 장면 꼽는다면 언제로 보시겠습니까? 최고위원회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제 최고위원회, 배현진 최고위원회 필두로 사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사퇴를 선언하고 난 다음 조수진 최고위원을 비롯한 그리고 윤영석 최고위원 등 사퇴를 했지만 그 뒤로 이 내용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 상황임을 나름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상임전국위원회로 이 내용들을 보내기 위한 의결 과정들이 필요했고 예. 여기에서 사퇴란 최고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의결했던 부분들을 아마 일컬어서 비상 상황으로 선언되기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상임전국이나 전국위가 모여서 한 부분은 뭐 그 방식도 ARS 예. 방식도 이것은 각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ARS 방식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9명의 최고위원회 정원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4고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9명 중 4명만이 모여서 의결하게 됐던 부분 바로 이 점을 일컬어서 이런 상황으로도 최고위원회가 존속해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4고의 상태고 김용태 최고위원 1명만 남아있게 되는데 나머지 권성동 원내대표나 성일종 정책위 의장마저도 전부 다 현 상황에서 당의 비상 상황을 이끌어가기 어렵다 판단해서 전부 사퇴를 해버린 상황이었다라면 네. 아마 그 내용들은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속하게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당이 이제 직무대행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의 상황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최고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선언하고 난 뒤에 다시 모여서 의결했던 부분들이 아마 주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그 장면을 꼽을 것 같은데 혹시 현근택 대변인은 다른 장면들도 뭐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사고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거리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뭐 문자 공개되고 이러면서 이거는 사실상 거리와 같다 이렇게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했던 말을 뒤집은 거예요. 예. 지금 말씀처럼 또 최고위원들이 사퇴했으니까 이거 기능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또 나와가지고 이게 전국이 소집하는 결의를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뭐 4분의 1 이상 제적 그 전국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하자는 치유됐다 볼 수 있지만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거리도 안 되고 기능 상실도 안 되고 사퇴했기 때문에 없어서 기능 상실이라 그러는데 당원 당규에 보면 사실상 새로 선출하면 되거든요. 예. 선출하게 돼 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뭐 다 만약에 사퇴한다 하더라도 다 사퇴 전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이건 비상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몰고 가지 말았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이제 법원의 결정 이후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선택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한정된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내일 전 의원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하자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방향성을 만들게 될지 관심이 가는데 그 부분도 좀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선택지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네, 아마 내일 좀 혼란스러운 의총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또 다르게 나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기되는 건 일단 정치적인 책임론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이 상황이 오기까지 여러 차례 문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제기가 됐는데 마지막 순간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금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됐을 때 이를 용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난날 비상대책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고 난 다음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 재심의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오게 됐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꽤나 불거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그 다음 단계를 밟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이 제 첫 번째로 부각될 소지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국민의힘의 입장들을 보니까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됐지만 가처분으로 인해서 본안 소송까지 네. 비상대책위원들은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또 여기 역시도 또 경론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아닐까요? 대혼란의 상황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냥 비상대책위원들은 살아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고지만 상황이 오게 되면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본인은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최고위원의 직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게 되면 최고위원과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현재의 역할, 업무 이런 부분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당히 확인할 것인가.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받아들여질 수 없고 여기에 대한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존치시키고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또다시 또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서 법률적 검토를 명확하게 마친 다음 내일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우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전당대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부차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풀어내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 이후로 뒤로 미뤄지게 되는 터라 저는 앞서 설명드린 그게 제일 우선되는 결정 권한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비대위원장은 직무 정지됐는데 결의가 무효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은 유효하다? 비대위원은 누가 임명했죠?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거예요. 근데 비대위원장 임명 선임 결의 자체가 무효라 그랬기 때문에 비대위원도 당연히 무효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이번에 이제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지가 안 된 것이지 만약에 했으면 당연히 정지됐겠죠. 같이.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건데 비대위원장 선임 자체가 무효인데 비대위원들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당연히 이제 직무대행을 할 수 있잖아요.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불가능하죠. 그러면 당연히 그럼 기존에 이제 사퇴서를 접수 안 한 이제 청년 뭐 김용태 최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복귀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다 사퇴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다시 그러면 선출해야 되느냐, 최고위원 다시 선출할 거냐 이 문제에 직면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법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법으로 다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한다 해도 그러면 나머지 최고위원들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사실은 결정문에 없죠.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정문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보존의 필요성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이준석 대표가 내년 1월에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온다. 그 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당대회 내년 1월까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그렇죠. 우려가 있다가 바로 그 전까지는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6개월까지는 전당대회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해버리면 당대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결국 비대위의 목적이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비대위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전당대회를 1월 전에 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져요. 네.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마 이준석 대표 측에서 금지 가처분하면 그건 100% 인용입니다. 왜냐하면 네. 비대위 이 결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비상 상황으로 해서 전당대회를 가는 거니까 그래 본다 그러면 아마 내년 1월까지는 임시로 어쨌든 뭐 최고위원들을 선임해서 원내대표를 선출하든 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제가 보기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를 축으로 한 국민의힘 이 내부 갈등이 워낙 장기화됐고 그리고 또 법원의 판단까지 맡기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 수위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게 아니냐라는 판단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을 또 우려하고 염려하는 또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이 상황에서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로 워낙 거친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그 내용뿐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당내 구성원들 입장에서도 전직 당대표로서 당을 위해서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감정이 좀 많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을 만한 교집합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예. 법원의 판결 중에 오늘 가장 의미 있게 저는 봤던 내용들은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등에 대한 기능들이 있는데 네. 상임전국위원회는 50명 이내, 그리고 전국위원회는 1000명 이내의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기능이라는 게 전 당원들이 선출하고 또 국민 여론조사에 따라 선출된 그런 당대표 최고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최고위원회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4고기 때문에 김용태 최고위원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네. 김용태 최고위원도 엄밀히 말하면 청년 최고위원회 몫으로 됐기 때문에 일반 최고위원회 몫으로 선출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원들 전체 당원들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 선출이 됐지만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 사라져갖고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 속에서 최고위원을 지금 임시로 선출하려면 전국위원회에서 대리 선출이 되게 되는 건데 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국민들이 선출했던 최고위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000명이 되지 않는 전국위원회에서 지도부를 다시 꾸리는 최고위원회 구성을 하라는 건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권성동 원내대표나 성일종 정치인을 그만두게 되면 한 명의 또 다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 원내대표와 정치기장 2명, 여기 김용태 최고위원까지 치더라도 3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9명 정원 속에서 의결 정족수도 나오지 않게 돼서 당을 어떻게 끌고 가라는 건지 여기에 대한 해석적 여지까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네.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단 법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이기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정치적으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사실상 받아들이기에는 당내에서 너무 멀리 가버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의총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위기 상황들을 수습하기 위해 일단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 선으로 후퇴하자. 이런 얘기들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뭔가 모종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좀 목소리를 아꼈던 사람들, 또 중립적인 인사들 중심으로 이 위기를 수습하자는 목소리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웬만큼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가늠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안에서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치사에서 한 정당이 이렇게 복잡하게 권력 다툼을 하다가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없죠.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처분이 받아진 게 있는데 비대위로 간 거 자체를 증지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약간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해결책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위원 구성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당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느냐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하고 그럼 원내대표 한 명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책위의장 새로 뽑으면 되거든요. 예. 있고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은 이제 사퇴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 명만 선출하면 되는 거예요. 9명 중에 5명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의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해결 안 된다면. 근데 저는 이거를 계속 법으로 끌고 갈 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국민의힘 분들은 이미 끝났다. 대통령 관계 끝났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당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것도 나는 내년 1월에 그냥 복귀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전당대회 나올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니까 그러면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의제기하고 다시 또 전당대회 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나간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추가 징계도 나왔었거든요. 추가 징계라든지 아니면 기소되면 당연 정지라든지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완전 진짜 파국으로 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갈 걸로 보는데 어쨌든 뭐 원내대표든 아니 새로 선출되는 분들이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내년 그럼 당신의 복귀하십시오. 그럼 가처분 취하하십시오. 이렇게 해결해 가야지. 이걸 끝까지 법으로 간다? 저는 집권 여당이고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연찬회도 하면서 이제 뭔가 일심으로 해서 이제 민생 살리기로 가야 되는데 이 정기국회 내내 이 법정 싸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책 타협을 찾는 것이 맞지 서로 끝났다. 이거는 저는 정치의 실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 이준석 전 대표일 텐데 지금 뭐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이준석 전 대표가 이 판결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이 아직까지는 안 나온 상황입니다. 단지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 파괴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반적인 이런 입장만 내놨을 뿐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은 안 나온 상황이에요. 현재 어떤 상황에 어떤 심정으로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얻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잃은 것, 잃었다기보다는 얻지 못한 것으로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는 게임을지 정치를 게임하듯이 한다. 그래서 일각에선 정치 게이머가 아니냐라는 별칭까지 붙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가처분 신청을 냈고 승소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 게임에 이겼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정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사람, 특히 정당에 있는 당원들, 더 나아가서 바깥의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끌어내야 되는 게 정치의 영역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대표가 얻은 것과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본인이 이번에 윤리위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거칠게 쏟아냈던 여러 말들이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춰지는데 오히려 당에는 커다란 해악을 끼칠 정도의 발언들을 쏟아냈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도 뭔가 지금의 어려운 내용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응원의 목소리보다는 작은 내용 하나하나까지 다 트집을 잡아내면서 오히려 문제를 더 과하게 비판하게 되는 목소리들을 지켜보건대 과연 우리 당을 이끌었던 당의 대표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 신임의 문제는 완전히 뒤로 물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대표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맞듣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가는 정치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받아내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가처분 신청의 내용인 것이고 본안 소송을 통해서 또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그동안 얘기해왔던 스탠스 기조들을 꾸준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난 다음 거기에 맞춰서 그 반응에 따른 이준석 대표의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아마 저는 어디 언론에서 봤는데 인용되면 잠적하겠다 이랬거든요. 저도 이제 오는 길에 한번 전화해봤더니 꺼져 있더라고요. 저도 전화했더니 꺼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어찌 보면 본인이 완승했기 때문에 사실 말을 안 해도 이미 뭐 언론이라든지 해석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어쨌든 당했다, 쫓겨났다, 피해자다 이걸 계속 해온 거지 않습니까? 나는 내년 1월 돌아온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당대회가 내년 1월 이후에 아마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6월에 열리는 게 맞겠죠. 그럼 아마 본인이 출마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지금의 상황이 가만히 보시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검찰총장 할 때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 받아줘서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제 대선 가도록 갔는데 그러니까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인 재개를 할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보기에 만약에 저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는 절대 이제 나갈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 얘기처럼 가처분 인용되면은 뭐 나가서 당만 된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재산이라든지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근데 버리고 가서 다 새로 만든다? 이 이준석 몰아내기 위해서 그거는 희생이 너무 크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타협은 아마 하태경 의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년 1월 복귀하고 그다음에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오게 해서 경쟁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하면 되거든요. 그런 절차로 가는 것이 맞지. 그냥 무리하게 중간에 내쫓고 못 나오게 하고 뭐 꼼수 부려서 전당대회를 땡기고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이제 그만둘 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법원 판결이 오늘 나오기 전까지 보면 당권 주자들 간의 이 신경전도 대단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놓고 저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유불리를 또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뭐 언론을 통해서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사법부의 판단, 사법적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가늠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 6월이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때인데요. 일단 아무리 짧게 봐도 내년 1월 정도가 이준석 대표의 유일비 징계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4개월 정도가 남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을 예를 들어 직무대행이 이끌고 가게 되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당의 상황인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헤집어 볼 수 있겠죠. 네. 그 조금 전에 현근택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 그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전국위원회의 최고위원들 다시 뽑아낼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 측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겁니다. 이미 이 대표 측은 당내에서의 세력이나 조직이나 그리고 당내 전체적인 민심에서 거의 완전 열세적인 측면으로 기울었대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입장을 얘기하게 되는 사람이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연찬회를 마치고 국회에 돌아와서 취재진 앞에서 직접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그 법원에 지금 가처분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입장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나 쓰고 하나. 벗고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어디로? 거길 보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 대표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상황에 더해서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서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헌법상 정당 자치의 헌법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이의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은 내일 오후 4시에 의원총회가 소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진을 맡은 일단 그것들도 다 검토해서 우리 당헌 당규라든지 그다음에 결정문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과거에 그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치유해서 다시 비대위 꾸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 결정에 이제 그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과정이나 ALS 투표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됐고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난감합니다.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됐죠? 그럼 조금만 위원장님 더 좀 재판장의 성향도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재판장의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사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다시 비대위 꾸려서 조기 전당대회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제 그것들은 검토를 거쳐서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이리로 가야 되나? 저로 가야 되나?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얘기 듣고 왔습니다. 이의 신청한 이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아주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관련된 또 얘기,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법적인 조치를 추가로 또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이 신청하는 부분밖에 없죠. 그 부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조영 비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판사 출신이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인정 못하겠다.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판결문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합리적으로 써 있어요. 비당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 판단한 건데 조영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절차나 방식 문제는 하자가 있어더라도 만약에 인용되더라도 나중에 치유하면 된다 이랬거든요. 예. 사실은 그게 쟁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상 상황이 아니냐가 쟁점이었는데 실체적인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조영 비대위원장도 이제 혼란스럽다는 건데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정당 설립은 자유라고 돼 있습니다.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정당법에도 일조 목적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다 민주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당을 마음대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비상 상황이 아니냐, 비대위로 가는 게 정당하냐 아니냐, 이준석 대표를 그러면 해임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당 대표라는 거는 전 국민이 그다음에 당원이 뽑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라 했다가 갑자기 또 거리라 그래서 비상 상황이라 이렇게 몰아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 아마 판결 자체는 인정 못 하겠다고 지금 들리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대위원장도 아니에요. 정지가 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권한 행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판결을 존중해줘야지 이거를 또 인정 못하겠다라고 가는 거는 오히려 해결이 더 곤란해진다라고 봅니다.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또 한 곳이죠.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는 뭐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은 밝혔는데 이 여파에 대해서 아무래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저께 연찬회 자리에 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당정 간의 화합된 모습들을 강조했고 그 자리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주관했던 예. 자리이기 때문에 당의 의원들이 함께 다 모여 있는. 근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이 다녀갔던 연찬에 바로 하루 만에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당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아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추석을 이제 얼마 앞둔 상황 속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 오직 민생만 살피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에는 틀린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은 지금 해야 되는 시급한 과제가 교육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공석에 대한 인선 문제 등 예. 해나가야 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온당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 정무수석이 조금 바삐 움직여야 될 상황처럼 비춰집니다만은 당과 정부 간의 원활한 긴밀한 조율 과정들을 거쳐내기 위해서 또 갈등 수습의 과정들은 정무수석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하지만 작은 목소리라도 잘못 새어나오는 순간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이럴 때 이제 언론의 취재가 보통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네. 등에 대한 이 보도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하지 않도록 말을 굉장히 아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약간 뭐 어쨌든 경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아무리 지금 말씀처럼 뭐 관여 안 한다고 그러지만 지난번 문자 하나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관여하고 있구나라는 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장재원 의원이라든지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어쨌든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뭐 품었냐 마느냐 이런 어떤 용어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1대1로 만나서 예. 갈등을 풀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에는 핵심 주체가 없어요. 원내대표도 어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정당성 상실했고 비대위원장도 없고 그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고 네. 그럼 풀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요. 둘 사람이 저는 뭐 공개적으로 만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비공개적으로 만나서 어느 정도 서로 화해를 하고 지난번에도 뭐 비공개로 만났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풀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자꾸 그냥 뭐 나는 관계 없으니까 그냥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대통령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상황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는 전쟁 중에도 대화 협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도 그렇고요. 만나서 풀어야죠. 저는 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풀면은 어느 정도 네. 해결책이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워낙 좀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의원 이른바 방탄 논란이 있었던 그 당헌이죠. 재투표 끝에 최종 의결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는데 여진이 없겠습니까?
이건 일단은 뭐 저는 뭐 합리적으로 됐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전당원 투표는 이제 안 한 거고 부결됐으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결국은 당원 80조의 사망, 그러니까 기존의 윤리위에서 재론하던 거를 이제 당무위에서 하게 돼 있는데 뭐 그거는 저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대표 하게 돼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와 비교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아마 이제 전국 대의원 대회 문제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전국 대의원 대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국민의힘이 대의원 대회가 없거든요. 어찌 보면 당원 대회로 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 대의원은 당원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현역 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이 어찌 보면 임명하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최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약간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아닐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아마 전국 대의원 대회든 아니면 전당원 투표든 이 논란은 아마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면 아마 이렇게 재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의원 한 분이 당원 54표 효과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당원들이 또 뽑지도 않은 대의원이. 근데 실제로 대의원 표가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기득권 유지에 좋은데 저는 그냥 국민의힘처럼 그냥 5대5, 7대3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